중풍, 치매, 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뇌졸중이에요. 그러면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차라리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근데 왜 막히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혈압약을 너무 세게 써서 그렇다고 봐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혈액을 맑게 하는 식재료.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춰주고 혈관의 염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강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원입니다. 오늘도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지식 한 페이지 약사의 노트입니다. 오늘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해 오신 한의학 박사 이병삼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삼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이병삼 경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삼 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걸까요? 이 뇌졸중, 그러죠? 이게 사실 뇌졸중풍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졸지에 풍에 맞았다. 그러면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터지는 경우가 뇌출혈이고, 그리고 막히는 경우가 뇌경색인데, 사실 예전에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관리들을 잘 하기 때문에 뇌출혈의 발병률은 많이 줄었는데 반대급부로 뇌경색이 많이 늘었어요. 막혀요, 요즘. 네. 근데 왜 막히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혈압약을 너무 세게 써서 그렇다고 봐요. 혈압약을 내가 너무 세게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혈관이 좁아졌는데 이 안에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액도 탁해졌어요. 그러면 얘를 뚫고 나가려면 당연히 저항이 생기고 압력이 올라가는데 이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써야 되죠. 그런데 혈압약을 너무 세게 쓰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막히는 거죠. 뇌출혈은 당연히 혈압 관리를 못해서 그렇고, 혈압 관리는 당연히 비만한 사람, 그리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 그리고 반대로 이제 뇌경색은 혈압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저혈압을 신경 쓰지 않고 고치지 않아서 막히는 경우, 이 경우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의원 오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병엔 걸리지 말아야 한다. 아니 그러면 뭐 어떤 병은 걸려도 되고 어떤 병은 걸리면 안 되냐? 모든 병에 우리가 당연히 걸리면 안 되지만 중풍, 치매, 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뇌졸중이에요. 차라리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근데 만약에 못 죽으면 정말 내가 인지기능 저하, 그다음에 내가 팔다리 내 몸대로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화장실 가는데도 내 손과 발도 내가 못 가는데 그게 사람 목숨이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항상 예방이에요. 모든 병이 예방이 중요하지만 특히 뇌졸중은 정말로 운이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재활에 회복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후유장애가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반드시 꼭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박사님께서 절대 걸리면 안 된다 하는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있는데, 뇌출혈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압력이 올라가는 요인, 그러면 이제 체중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죠? 고지혈증에서 이제 피가 탁해지는 거. 뇌경색도 결국은 피가 탁해져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혈액을 맑게 하는 그런 식재료, 그런 음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은 많이들 알 거예요. 뭐 일본에서도 나또라고 해서 많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 청국장은 혈전을 녹인다. 그래서 혈액이 엉기는 것을 막아주고, 당연히 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춰주고,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 그리고 콩에는 뭐 당연히 뭐 단백질, 그리고 청국장은 발효한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의 건강을 좋아주고, 장의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염증 물질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관의 염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청국장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국장이 당 지수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국장을 그러니까 말려서 환으로 드시면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고 흡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청국장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영지입니다.
영지버섯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신령스러운 버섯이잖아요. 네, 신령스러운 버섯. 그래서 이 영지버섯은 굉장히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되게 뭐 우리가 뭐 항산화, 항염증, 그다음에 항노화, 특히 이제 뇌를 어떤 보호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영지버섯이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당화의 색소를 떨어뜨리고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혈액을 굉장히 묽게 하는데 영지버섯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혈관의 질환, 그다음에 치매 예방 이런 쪽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뇨가 있고 중풍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영지버섯을 차로 또는 갈아서 분말로 꼭 드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그럼요. 요즘 치매,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셨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뇌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럼 또래보다 뇌 건강도 유지하면서 또 오히려 10년 정도 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 브레인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브레인이 정말로 중추죠. 심장은 이제 물리적으로 혈액을 돌리는 것이고, 뇌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총사령관인데 호문큘러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뇌의 지도, 그러니까 뇌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지도처럼 만들어 놓은 게 호뮨큘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배적으로 이 대뇌의 피질에서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게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하고 얼굴하고 입술입니다. 우리가 손은 제2의 뇌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치매의 예방에는 무조건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우리 그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할 때 굉장히 외국보다 원천 기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요? 젓가락질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미세한 손동작 우리가 뭐 검은 콩하고 하얀 콩 섞어 놓고 서로 누가 빨리 옮기느냐.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뭐 당연히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겠죠. 기타하고 피아노 이런 거. 그래서 손에 어떤 자극을 많이 해라. 예전에 옛날 분들은 방사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알아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손으로만 하잖아요, 이게. 이거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손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글씨를 쓰는 거. 저도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한의사지만 하루에 한자 한문을 한 글자도 못 쓰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다 요즘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실 용불용설이거든요.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퇴화되고 쓰면 쓰는 만큼 개발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건 손을 많이 활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웃는 거죠. 얼굴에 우리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표정. 그래서 천의 얼굴을 지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배우처럼 막 천의 얼굴 거울을 보고 해보라. 그러면 뇌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술. 입술이라는 게 뭐예요? 입술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의 가장 위험군은 혼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하는데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말에 내가 대답을 하려면 필요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계신 분들끼리 만나야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 핸드폰. 네, 핸드폰 어플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 가지고 AI 그 대화 음성 대화를 하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뭐 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자꾸 대화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장 강조합니다. 세 가지는 제일 첫 번째 미세한 손동작. 그래서 그걸 특히 저는 한문을 그래서 많이 쓰라 그래요. 두 번째는 얼굴의 표정근. 천의 얼굴을 자꾸 흉내내고 특히 많이 웃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해라. 그리고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만약에 강조 드리고 싶다는 것은 학습지를 많이 푸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습지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지가 중요한 건 매일같이 누군가가 배달을 하는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누구나 의지가 약해요. 며칠 하다 말아요. 그런데 이거는 꾸준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관심 있는 거, 영어면 영어, 한문이면 한문, 수학이면 수학, 그렇게 해서 학습지를 풀어라. 그래서 요즘에 학습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지. 갑자기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났는데 70대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내 나이에 뭘 해서 뭐 하나 이러고 그냥 평소에 외국어를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70살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서 외국어를 시작하셨는데 뭐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능통을 하시고 그러다가 몇 개국어까지 가셨는데 93세까지 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과정이 소중하고 그 결과도 당연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건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라는 거. 전화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깨워야 돼요. 눈, 코,
귀, 입.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진행이 돼요. 왜? 자극이 덜 오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대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시적으로 얘기하지만 향은 거기에 기억과 추억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자꾸 맡아야 돼요. 그 코가 뇌라는 말도 네,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뇌신경이 후각신경이잖아요. 그 후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막 맛있게 보여. 근데 먹었어. 냄새를 못 맡았어. 썩었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가장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각, 시각, 청각, 감각기관을 깨워주는 거.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완전 치매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뇌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감을 계속 쉬지 않고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나 배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요즘 정말 두통 환자가 진짜 많아요. 네, 저도 약국에서 두통 환자 젊은 친구들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흔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위험한 두통 증상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있죠. 사실 이 두통의 원인은 수백 가지 아니면 수천 가지. 그렇다고 우리가 두통이 있는데 뭐 그때마다 매번 뭐 MRI, CT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에 대한 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통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일생에서 한번 겪어보지 못할 두통, 정말 뭐 빠개진다, 뭐 찢어진다, 뭐 이런 거 진짜 죽을 것 같다 말 그대로 그런 두통은 뭐 당연히 지체 없이 가야 됩니다. 응급실 당연히 가서 MRI, CT, MRA를 꼭 찍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게 항상 만성적으로 오는 두통이 있죠. 그런데 만성적으로 오는 두통도 한 군데가 계속 고정적으로 해서 아픈 건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양날의 칼이죠. 사람은 통증이 없으면 죽었어요. 네, 우리가 뭐 어디가 썩었는데 뭐 잘라나가는데 통증이 없으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신호. 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님은 그냥 매일 진통약을 먹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 개보린 타이레놀, 사리돈 이것은 뭐 누구나 어디가 아파도 남자가 아프든 여자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뭐 자궁이 아프든 다 똑같은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그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대표적인 통증은 통즉 불통.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불통한 것이고, 그다음에 불통즉 통. 불통하면 아프다. 결국은 그쪽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우리 한의학에서는 거기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소통을 돕는 거죠. 결국은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혈관이 되게 일시적으로 막혀 있거나 아니면 막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이제 보내기 위해서 팽창을 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제가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두통은 제일 첫 번째가 저혈압이에요. 저혈압은 우리가 건물이 높은데 수압이 떨어지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 있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 근데 아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지만 저혈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중에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혈압인데 그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방치하거나 특히 저혈압 환자 중에서 마른 분들 그런 분들은 대개 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싱겁게 먹는 분들, 그다음에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이게 이제 두통이 대부분이고, 대개 우리가 이제 혈압이 있는데 후두통이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뇌출혈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은 뭐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서 보통 대부분의 증상이 없는데 후두부의 통증이 극심하다. 그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뒷골 땡긴다 네, 이런 뒷골 표현이에요? 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뒷목 잡고 그러면 터지고 쓰러지잖아요. 일단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을 생각해라. 그다음에 마른 사람은 저혈압을 생각해라. 그 정도에서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이병삼 박사님과 함께 또 두통, 또 이 뇌졸중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었고 또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변이 뿌옇다, 탁하다. 당연히 이제 어떤 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음식 특별히 그냥 한 가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나 엽산 이런 것들도 풍부하거든요. 독소 이런 것을 중화시켜서 신장병의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장에 안 좋은 거, 그럼 이런 음식은 꼭 피하라.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원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건강을 전하는 약사의 노트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오신 한의학 박사 이병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암보다도 무서운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삼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병삼 경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이병삼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 시금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 시금치가 또 신장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사실 시금치를 우리나라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샐러드 형태로 드신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시금치에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게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칼슘하고 결합해서 수산칼슘 결석, 그러니까 결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산칼슘 결석인데 그렇게 해서 이 요로결석, 요도결석, 신장결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금치를 데쳐 먹으면 옥살장이 거의 다 파괴가 돼요. 심지어는 70-80%까지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나물 형태로 데쳐서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드신 정도의 시금치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신장 결석이 현재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 있거나 이제 결석이 있는 분들, 결석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굳이 뭐 다른 야채가 많은데 그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죠, 박사님? 그냥 반찬으로 드시는 거 즐겨서 매일같이 드시지 않으면 상관없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음식과 또 비추천하는 음식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신장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 질환이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또 신장의 기능에 걱정이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할 수 있는 음식 콜리플라워. 우리가 이제 십자화 채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콜리플라워는 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한테도 좋은데 포타슘이나 소듐, 인 이런 성분이 적어서 우리 심장에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 K나 엽산 이런 것들도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신장에 또 열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콜리플라워가 신장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장에 안 좋은 거 그럼 이런 음식은 꼭 피해라. 젊은 층에게 제가 이제 꼭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색깔이 좀 진한 다크 컬러 소다. 소다 하면 우리나라 탄산수잖아요. 그래서 다크 컬러 소다라고 뭐 있겠어요? 콜라예요. 콜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콜라하고 루트비어. 루트비어 많이 해리포터 거기에 나와서 루트비어들 꽤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펜넬 소다라고 또 그게 이제 우리 한의학 약재 중에 이제 회양이라는 그 약재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먹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 신장에 굉장히 인을 배출하는데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되고 그리고 인이 많으면 칼슘을 소모하고 칼슘을 또 우리가 뼈에서 뽑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뼈가 약해져요. 근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마시거든요. 이런 탄산음료. 그래서 색깔이 진한 탄산음료.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 루트비어, 그리고 펀넬 소다 이런 것은 꼭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마시는 물과 차가 이제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신장 환자들이 좀 물이나 차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죠.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제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게 평중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에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장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장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수분 그리고 염분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독소 이런 것을 중화시켜서 빼는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경우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신장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장병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붓는 거. 그래서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피로하고 그리고 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요독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변에 독에 의한 그런 증상.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백뇨, 소변이 뿌옇다, 탁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색깔이 콜라색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당연히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는데 그럴 때 우리가 혈액 안에 우리 요소 질소라고 하는 거, 비유엔이라고 하는 걸 보고 또 크레아틴이라는 걸 보고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병이 있다면은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물이나 이런 차가 신장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신장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 그런 진단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 약간 좀 붓는다 이러면은 신장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뭐 이뇨를 촉진시켜 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차들은 좀 이뇨작용이 있어요. 옥수수 수염차, 뭐 보리차, 우엉차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몸이 좀 붓는데 우리가 신장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신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장에 우리가 병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거기다 일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신장에 과부담이 되는 야채, 과일, 차 이런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신장 기능은 건강한데 나의 어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부종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물이나 차가 도움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아예 문제가 검진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병 예방에 차가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신장병 예방을 위해 추천하는 차와 비추천하는 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차를 굉장히 즐겨 마시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절에 있는 스님들 녹차를 주로 마시잖아요. 다도를 하셨죠. 네. 근데 왜 녹차를 마시죠?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수단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 각성이거든요. 졸지 말라고.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각성 효과가 있는 차를 마셔서 뇌의 활성도를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졸리니까 졸지 않으려고 말씀을 하시고 연부를 하고 목 타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분들이 커피나 녹차 이런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많이 마시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과각성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면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과연 마시는 게 좋나? 요즘 청소년이 죽기도 해요. 그 카페인 음료 때문에. 요즘 뭐 소위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고카페인 음료지 사실 에너지 드링크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카페인 종류를 좀 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 중에서 가장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게 홍차예요. 커피보다 더 많나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찻 잎을 그냥 말린 걸 백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약간 덮은 걸 이제 녹차 그리고 얘를 좀 빨갛게 볶으면은 홍차. 네, 그러니까 홍차는 사실 블랙티라고 하죠. 그리고 블랙티 전에 우롱차라고 들어보셨죠? 우롱.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백차, 녹차, 그리고 우롱차, 홍차 이 순서대로 카페인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많은 건 기본적으로 이뇨를 시키잖아요. 이뇨를. 몸이 차가운 사람 그리고 마른 사람 저혈압 환자는 차를 즐기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카페인이 많은 그런 차들 그래서 이런 그 카페인이 많은 이런 차들은 결석이라는 이슈에서 그리고 신장을 혹사시킨다는 그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는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홍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많이 마실 수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나요? 무조건 다 아이스드 티,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캔에 들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량으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인산염, 포스페이트 이제 거기 인산염이 왜 들어가냐면 방부제 그리고 거기 또 산미, 또 청량감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페이트라는 걸 넣는데 또 인산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뭐냐면 또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 이런 차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들이 좋냐? 기왕이면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그다음에 또 자신의 증상에 맞는 그런 차들을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지 않은 차, 좋은 차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카페인이 많은 차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차는 녹차 계열, 녹차, 우롱차, 보이차, 홍차 이런 차 종류는 왜 그러냐? 몸에서 너무 수분을 많이 빼고 지나치게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장에 특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차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많고 또 항염증 효과도 있는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허브티.
허브티. 네. 일단 카페인 이슈가 없어요. 그런 캐모마일이나 허브티 이런 거 좋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히비스커스, 네, 루이보스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중금속 이런 어떤 전해질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루이보스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히비스커스는 색깔이 일단 붉잖아요. 붉은색은 당연히 우리 몸에 붉은 쪽에 항산화 정도 있고, 또 우리 몸에 혈액, 혈관, 붉은 쪽, 심장, 이런 쪽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신장에 어쨌든 이슈가 없으면서 우리 몸에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신장 환자를 위해서 한 가지만 딱 추천하신다면 어떤 차를 추천하시겠어요? 와, 정말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 가지를 추천하는 것에 매우 약한데, 그럼 특별히 그냥 한 가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색깔별로. 네, 그래서 뭐 토마토에 빨간 라이코펜 이런 건 심장에 좋다. 간에는 푸른색이 좋고, 뭐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또 하얀색은 폐에 좋고, 사포닌이죠. 노란색은 이 비위에 좋고, 그리고 검은색이 이제 신장에 좋다. 검은색이 이제 물의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 한약에서는 이제 신장이라는 게 과도하게 열을 받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장에 물을 좀 촉촉히 넣어주고 윤기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신장병 있는 환자들은 다 말라요. 나중에 보면 거칠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신장병 예방에 가장 좋은 차를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 검은 콩차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은 한약적으로도 신장 쪽에 작용을 하고, 또 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이소플라본, 또 이런 어떤 갱년기 예방 효과, 항염증 효과,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은 콩을 살짝 볶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곡식에는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살짝 볶아서 차로 해서 드시면 소화 흡수에도 좋고 신장병의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박사님 말씀을 잠깐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검은 콩을 그러면 이렇게 팬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 번 덮어주고, 그리고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서 좀 끓여주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콩팥병 예방도 하시고, 또 콩의 좋은 유익한 점도 또 이렇게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정콩차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저는 진짜 그 신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항상 그 소변을 보시잖아요. 예, 거품이 있으면 너무 슬퍼하시고, 거품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막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소변 상태의 거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특히 한의사들은 몸에서 나오는 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본 용변, 대변, 소변을 꼭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안 나왔던 거품이 나오면 사실 누구라도 긴장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자, 거품의 특성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품 꺼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꺼지는 거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안 꺼진다. 그리고 자주 생긴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이게 하얀색이고 좀 끈적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물을 내렸는데도 들러붙어 있는 그런 거품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단백뇨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변에 거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도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농축이 되면 이 소변의 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품이 심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변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가 본다. 그리고 또 당연히 거품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기고 맑고 금방 사라지는 거품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내가 굉장히 피로하다, 붓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식욕저하예요. 항상 식욕저하와 동반되면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소변 검사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변을 참았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품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다른 나의 신체적인 것과 같이 보면서 해야지 거품 하나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수반되는 우리가 뭐 임상 증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붓는다, 피로하다, 그다음에 식욕저하, 뭐 가렵다, 그리고 아까 거품이 끈적끈적하다, 물로 내려도 안 내려간다, 탁하다,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이제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품 자체에도 뭔가 느낌이 느낌이 좀 있어요. 쎄한 느낌, 이거 뭔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품이 있다. 근데 그거 본인이 굳이 남의 걸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뭔가 안 좋은 느낌의 거품이 있는 거네요. 네, 오늘도 우리 이병삼 박사님과 함께 이 신장 콩팥병에 대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많은 신장병 환자, 또 신장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원 오는 환자들에게 당뇨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관리가 잘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당뇨에 정말 좋은 최고의 과일. 기본적으로 과당이 좀 낮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가장 좋은 게
당지수가 낮습니다. 식물성 지방이 많고 요즘에 또 새롭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루를 마법가루처럼 라면 스프 넣듯이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연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한 지식 한 페이지 약사의 노트. 오늘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오신 한의학 박사 이병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당뇨 환자들을 위한 과일 섭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삼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병삼 경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당뇨 환자들을 위한 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 또 단맛이 또 당뇨에는 해롭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 환자들이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고통받는 거는 마음대로 못 먹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먹는데 나는 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까봐 또 당뇨가 또 악화될까봐 잘 드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또 과일일 거예요. 과일은 말 그대로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과일을 또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또 과일이 또 굉장히 건강에 이롭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드시고 싶어 해요. 박사님은 그러면 과일은 좀 먹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당연히 조금은 먹어도 된다. 다만 과일의 종류를 가릴 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나 그것을 좀 유의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절대적으로 과당이 높은 과일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할 거, 그리고 절대로 말려서 먹지 말 거, 갈아서 먹지 말 거, 주스 형태로 마시지 말 거, 이렇게만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의 의견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되는데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서 드셔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왜 과일을 먹어야 하냐. 일단 우리가 과일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뭐 항산화 물질, 또 항염작용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배를 또 배불리할 수 있는 또 식이섬유, 또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사실 23년을 한의원을 했는데 과일로 한 끼를 채우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디저트로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로 채울 수 있는 그 양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해서 과일로 채운다. 그러면 더 무난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밥은 밥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배불리 먹고 또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먹지 말고 조금 양보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그 부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과일로 채워라. 왜냐면 열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량을 우리가 일정하게 하되 거기서 과일로 어느 정도 포션을 채워라.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일 드실 요량이시면 식사를 조금 줄여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뇨에 정말 좋은 최고의 과일 3가지를 한번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과당이 좀 낮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그런 과일들을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베리류가 좋더라고요. 베리. 그래서 베리류는 뭐 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스프베리, 스트로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로베리는 뭐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베리류는 일단 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나 비타민 종류가 많고 또 항산화 항염증 작용, 특히 우리 항산화 작용 베리류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당 지수가 거의 0이라고 해요. 식물성 지방이 많고 그래서 100g에 당이 1g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게 매년 1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죠. 뭐 체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 지수가 굉장히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단데도 괜찮나요? 많이 단데? 달아도 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류, 베리류, 그리고 아보카도, 체리, 이 3가지가 좋은데,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제약이 있죠. 물론 이제 냉동된 걸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것을 뭐 갈아서 먹거나 주스로 먹거나 이렇지 않은데 이제 냉동돼서 이제 해동해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을 택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게 사과하고 배거든요.
그래서 배는 굉장히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갈증을 풀어주고 예전에도 우리가 숙취 환자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목이 마르면 배즙을 먹거나 그래서 뭐 제품으로도 나오잖아요. 갈아 먹는 배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해수천식이라고 하잖아요. 해수천식. 그래서 기침 가래 그리고 천식에 좋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침 가래 천식이 오래되면은 폐가 건조하고 마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배가 이걸 윤기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거기다가 배숙이라고 하나요? 네, 배숙. 네, 배숙.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씨앗하고 이런 거 다 빼내고 거기다가 꿀을 넣어서 종이로 싸서 이제 찌거나 굽거든요. 그러면 단맛이 훨씬 많이 나는데 당뇨 환자는 그렇게까지 드시면 안 되죠. 꿀이 있으니까. 그 대신 구워서 먹으면 단맛을 느낄 수가 있죠. 당이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채를 썰어서 약간 구워서 먹으면 좋겠고 또 배를 정말로 채를 썰어서 우리가 샐러드 아니면 무채로 해서 나물 형태로 이렇게 드시듯이 그렇게 응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드실 수 있는 세 가지는 베리류, 아보카도, 체리. 이렇게 꼭 또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배하고 사과를 드시는데 사과는 이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사과를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이고 저녁 사과는 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과를 요즘에 또 새롭게 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사과를 썰어서 거기에 시나몬 가루를 이거 마치 무슨 요즘 시나몬 가루가 마법 가루처럼 우리가 뭐 요리하다가 맛없으면 라면 스프 넣듯이 시나몬은 굉장히 우리 몸의 신진대사나 기초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막 감기에 걸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것을 외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보여주면 이 환자가 굉장히 중한 폐질환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 비타민 C 그리고 몸에 막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는 거, 면을 올려주는 거 그게 결국은 체온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나몬은 이제 우리가 한약재 중에 이제 계피나 육계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추출하는 그러한 재료인데 이러한 재료들은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캐치어 콜드잖아요. 뭐 캐치어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은 차가운 환경인데 그러면 몸을 막 굉장히 따뜻하게 덮여서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시나몬 가루가 좋고 그리고 되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위장이 차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들은 기본적으로 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 사과 사실 모든 과일이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온 과일 귤, 오렌지, 한라봉, 천혜향 그런 것들은 따뜻한데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죠. 그래서 사실 위장이 차가운 사람들한테는 과일도 삶아서 먹고 데쳐서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게 사실 먹는 게 좋은데 만약에 생으로 드실 거면 그렇게 시나몬 가루, 계피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향도 좋고 과일에 너무 차가운 그런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혈당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혈당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은 당뇨약을 먹으면서 고혈당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우도 고혈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저혈압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혈당의 증상들은 사실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일상에서 저혈당을 느껴본 적이 꽤 있겠죠, 그죠? 몸이 막 떨리고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리고 머리도 명료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는 당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 보상하기 위해서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또 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 이게 약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의식이 혼탁하고 우리가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기절이죠? 네. 근데 뭐 기절을 하고 의식을 잃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도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혈당이 사실 오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먼저 이유가 뭐죠? 당뇨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당뇨약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과한 것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루틴을 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식사 끼니를 놓쳤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덜 먹었다. 아니면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나 뇌를 많이 썼을 때 이제 포도당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게 어떤 근육하고 뇌니까 그랬을 때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와서 대처하기 위해서 사탕 그다음에 뭐 우리가 주스 바로바로 좀 보충할 수 있는 먹을거리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 당뇨약 받아오실 때 그냥 열심히만 드시지 내가 혹시 저혈당 올까 이거에 대한 대비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약도 드시지만 혹시 이게 과도하게 당을 떨어뜨려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굶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끼니를 제때제때 못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혈당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주위에서 보면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러니까 저혈당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당뇨 환자분들이 또 당뇨 좋아지라고 운동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땐 특히 더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그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저는 그걸 굉장히 권하거든요. 중요한 게 또 의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죠. 바로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해라, 우리가 조치를 바로 취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한 달 정도만 하면 본인의 패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당이 치솟는가, 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떨 때 내가 저혈당이 오는가. 근데 이 저혈당이 중요한 게 낮에 활동할 때도 그렇지만 저녁에 자다가도 오거든요. 그럼 자다가 오면은 진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람을 통해서 환자든 보호자든 아니면 의사든 이렇게 캐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차서 자기의 당의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 운동,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23년 넘게 한의학을 전공해 오신 박사님께서는 당뇨 예방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일의 원칙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날 건 없어요. 크게 벗어날 건 없는데, 우리가 되게 처음 얘기하는 500이라는 거 있잖아요. 5가지 하얀 거. 떡, 빵, 그다음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소금 5가지. 그래서 500을 최대한 멀리 해라. 그리고 당연히 과식, 우리가 투입과 산출인데 많이 먹었는데 덜 쓰면 당연히 당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식사의 순서. 그래서 식사의 순서라는 게 일단 야채나 단백질, 지방을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어라. 그리고 비빔밥은 안 된다. 네, 섞어서 먹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오래오래 씹어서 먹어야 된다. 또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부신해서 코티졸이 분비가 올라가고 또 아드레날린 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우리 몸에 막 화나 열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화난다, 열난다, 뚜껑 열린다. 다 뭐냐면 기운이 위로 샘솟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당뇨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즐겁고 편안하고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항상 파이트, 그죠? 파이트 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내가 좀 져주고 그다음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제가 당뇨를 컨트롤하는 여러 이론이나 방법 중에서 저는 좀 릴렉스하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속혈당기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끼도 못 먹고 있었어요. 그 일을 처리해야 돼서 시간 안에. 근데 진짜 혈당이 계속 120 이상인 거예요.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당을 올리는구나. 그때 진짜 아주 온몸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내가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이 올라가는 패턴을 정말 근데 그렇게 좋은 그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을 해서 당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냥 내가 당뇨약을 먹는 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우리 한의원 오는 환자들에게 당뇨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을 우리가 그냥 보통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관리가 잘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초기 당뇨 이런 환자들, 당뇨약 드신 지 얼마 안 됐고 당뇨약의 용량이 낮은 사람들은 한번 끊는 것에 도전해봐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또 당뇨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이런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